자, 그러면 오늘 27장 재무이론의 기초를 보죠. 자, 재무이론의 기초, 재무이론 해가지고 파이낸스라고 했는데 사실은 번역이 조금은 잘못됐어요. 질문이네요. 시험 응시 시간은 몇 분인가요? 그런데 뭐 그거는 뭐 실제 이제 아직 문제를 출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보통 이제 전례를 보면 한 2, 30문제 줘가지고 한 15분에 풀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문제 푸는 거는 한 10문제 가지고 한 15분 정도 푸는 그런 정도. 그래서 토탈 해가지고 한 3, 40분 정도 될 겁니다. 뭐 1시간이 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27장의 영어 제목이 Basic Tools of Finance. 그러니까 파이낸스를 재무이론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파이낸스는 재무이론보다는 훨씬 더 이제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파이낸스는 금융이죠. 그냥 번역하면 금융인데, 이 파이낸스를 나누면 매크로 파이낸스하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크로 파이낸스라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 파이낸셜 시스템에서 시작됐던 모든 것, 뭐 그다음에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뭐 파이낸셜 시스템 문제, 뭐 이런 걸 다룬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재무이론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입니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소위 코퍼레이트는 기업이죠, 그죠? 기업 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뭔가 하면 기업 가치 평가라든지 그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지금 이 장에서 주는 내용은 시간에 걸친 자원 배분과 위험 관리에 관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분야죠. 이게 이제 이 본류는 이제 시작은 이제 경제학에서 하다가 요즘에는 그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하나의 전공으로 지금 이제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해서 파이낸스 디파트먼트가 뭐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큰 디파트먼트입니다. 그 경제학과하고 그 비슷한 정도의 큰 디파트먼트입니다. 그래서 경영학 내에서도 경영학과가 있지만 뭔가 하면 파이낸스 디파트먼트는 따로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으로. 그러니까 경영학 내에서의 하나의 파이낸스가 아니라 그냥 독립적인 파이낸스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파이낸스 디파트먼트가 따로 없죠. 아직. 있는 데가 이제 한림대학교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대학 정도,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정도. 큰 대학은 대부분 그냥 경영학과 속에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위상이 조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이낸스의 이 위상은 조금 애매는 합니다. 애매하고 어쨌든 그건 뭐 딴 이야기고, 여기서 이제 파이낸스는 지금 여기서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은 자원 배분, 시간에 걸친 자원 배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시간에 걸친. 자원의 배분 그러면 그냥 동일 시점에서 우리 회사는 뭐 어떤 물건 가지고 어떤 원자재로 뭘 만들 것이냐라는 것은 동일 시점 문제입니다. 이제 금융의 문제는 그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이 시간 간에, 한 시간이 아니라 상이한 시간 간에 뭔가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제의 내용과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일 큰 문제가 위험입니다. 변하니까요. 변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는 거죠. 약속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다 변하죠. 그래서 그런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 위험 관리에 관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그런 내용을 간단한,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 가지고 먼저 이제 시간에 따른 문제의 해결 체계를 먼저 한두 개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시간이 문제냐? 금융이란 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했죠. 소위 저축을, 여유 자금을 돈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이 파이낸스,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일반적인 물건 주고 사고 파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
일반적으로 물건 팔고 사면 끝입니다. 한 번 원거래로, 한 번 거래로 끝이는 거죠. 그런데 금융이라는 것은 빌려줬다는 말은 다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하면 한 번 거래 갖고 또 다른 거래하고 수반되는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두 거래 간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주면 나중에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갚는다. 그 사이에 이자를 낸다. 이런 약속인데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모레가 되면 하루아침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고 그러면 러시아 국채가 뭔가 하면 디폴터 위기에 빠지고 뭐 이게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게 금융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러시아 전쟁이 내하고 무슨 관계냐?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러시아 국채를 포함하고 있는 펀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이머징 마켓 펀드는 러시아가 많이 들어가 있죠. 채권과 주식에 들어가 있는 펀드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거 다 망했죠. 뭐 지금은 조금은 회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이런 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거리도 멀고 뭔가 하면 저 나라 이야기다, 저 세상 이야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뭔가 하면 당장 이 멀리 살고 있는 우리마저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금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융 속에는 뭔가 하면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뭔가 하면 주식을 통한 아니면 채권을 통한 이런 거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이 있는 겁니다. 위험이 있다.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황 변화가 뭔가 하면 여러 금융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과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시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본 학생이 있는데 공지사항에 다시 시험에 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알아야 될 첫 번째 개념은 현재 가치. 그죠? 현재 가치는 현재 이자율을 적용해서 미래의 특정한 금액을 얻기 위해 지금 필요한 금액을 이야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100만 원 줄까? 1년 뒤에 100만 원 줄까? 라는 걸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뭘 선택할 것이냐? 라는 거죠. 이게 너무 쉽나요? 지금 100만 원, 1년 뒤에 100만 원. 그럼 뭐 거의 상식이 있다면 대부분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원할 겁니다. 원할 건데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 줄까? 1년 뒤에 110만 원 줄까? 물론 동일 100만 원이라고 그래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저축성이 있는 사람은 난 지금 쓰면 돈 날릴 테니까 나중에 1년 있다가 다 달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보다 이제 어려운 선택은 지금 100만 원, 1년 뒤에 110만 원. 뭘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이냐를 판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현재 가치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100만 원은 지금 100만 원이니까 그냥 현재 가치도 100만 원입니다. 그럼 1년 뒤에 110만 원은 현재 가치로 얼마냐라는 거죠. 1년 뒤에 110만 원이 뭔가 하면 현재 가치로 110만 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본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역산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나 가치냐라는 거죠. 지금 100만 원이 1년 뒤에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 예금했다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잘 받으면 이자율이 한 3%일 겁니다. 3%. 지금 막 오르곤 있다 그러지만 뭐 아주 예외적으로 4%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5%를 합시다. 이자율이 5%다. 그러면 1년 뒤에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게 105만 원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100만 원이 1년 뒤에 돈 100만 원하고 같지는 않다는 거죠. 아무 내가 노력도 안 해도 뭐 은행 가는 정도의 노력만 하더라도 지금 100만 원은 1년 뒤에 105만 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시점에서 동일한 액수인데 가격이 이 가치가 다른 셈이죠. 그럼 그 역산으로 따져가지고 110만 원이냐 105만 원이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역산으로 우리가 뭔가 하면 지금 돈을 은행에 예금했으면 1년 뒤에 얼마가 된다. 그러면 그 역산으로 해가지고 1년 뒤에 얼마는 지금 돈으로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계산해내는 것을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현재 가치고 뭐 그 식은 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 가치는 현재 이자율에서 오늘 주어진 금액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금액 하는 거죠. 현재 이자율에서 지금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미래 가치로 아까 이야기했죠. 이자율이 5%라 그러면 105만 원의 가치가 있다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계산을 하는데 하나 더 등장해야 될 용어가 개념이 있습니다. 이자율 계산이죠. 지금 1년을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이 암산으로 쉽게 됐습니다. 쉽게 됐는데 1년이 아니라 단연도가 결부된 문제다. 2년 뒤의 가치가 얼마냐라는 문제를 한다 그러면 2년 뒤의 X에 대해서는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2년 뒤의 가치를 달리로 계산할 것이냐 복리로 계산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복리라는 것은 복리는 은행 예금의 이자가 그 계좌에 예치돼서 거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원리금이 축적되는 겁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자율이 10%고 2년 뒤에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있는데 2년 뒤에 예금을 하고 나면 2년 뒤에 얼마를 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년에 10%라 그러면 2년 그러면 20% 주겠지. 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에 20% 하면 120만 원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소위 달리로 계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자율에다가 곱하기 연수를 곱한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달리 계산에서는 계산이 잘못된 이유가 달리 계산하면 계산이 잘못되는 이유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이자의 이자가 빠져 있다는 거죠. 원금 100만 원의 이자 10%씩만 2년을 곱한 겁니다. 곱한 건데 현금 흐름을 본다 그러면 자 100만 원 예금하고 나면 1년 있다가는 이 돈이 110만 원이 됩니다. 10% 이자가 돼가 110만 원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1년은 이 110만 원에 대한 10%를 봐야 되는 거죠. 110만 원에 대한 10%는 11만 원이죠. 그래서 110에다가 11 더하면 121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매년 이자가 정산된다. 매년 이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나오는 이자의 이자까지도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하는 달리식으로 계산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이자를 매년 인출해가지고 받는 예금이 아니다 그러면 매년 이자를 인출해가 받는 예금이라 그러면 달리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축을 해놓고 만기 때 한 번 찾는다. 그러면 그게 한 해가 아니다. 여러 해다 그러면 그 중간에 발생하는 이자의 이자까지 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복리계산이라고 합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그 계좌에 예치되어서 거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이자의 이자까지도 은행 예금 이자의 이자까지 다시 원리금의 축적대가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복리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계산할 때는 이거는 복리계산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1년으로 하면 간단하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다 일반화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N년 N해 동안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봅시다. 먼저 이제 미래 가치를 보려고 그러면 현재 뭔가 100달러가 있다. 현재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이 있고 이자율이 뭐 R%다. R%다. 그러면 N해 뒤에 이 100만 원의 미래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1 더하기 R. R이 이자율이죠. 이자율에다 1을 답니다. 그럼 우리가 총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자율의 10%라 그러면 1 더하기 0.1이니까 1.1이 되죠. 1.1에다가 N은 뭔가 하면 연수를 성수를 합니다. 성수를 해서 곱하기 원금. 하게 되면 N해 뒤의 미래가치. 이 100달러에 100만 원의 N해 뒤의 미래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R이 간단한 예로 뭔가 하면 5%다. 그리고 1년 뒤에 5%라 그러면 이게 1.05가 되고 그 다음에 N이 1이 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 하니까 105만 원이 됩니다. 이자율이 5%라 그러면 1년 뒤에 이게 105만 원이 되고, 만약 이자율이 10%라 그러면 이건 1.1이고 1년 뒤에 1.1이니까 1.1 곱하기 100 하면 1년 뒤에 11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뒤라 그러면 이게 1.1에 뭔가 하면 n이 2죠, 그죠? 1.1에 제곱을 하게 되면 1.21이 되죠. 1.21. 1.21에다가 100만 원 곱하게 되면 121만 원. 그러니까 현재 100만 원이 2년 뒤에 이자율이 10%라 그러면 121만 원이 된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뭔가 하면 은행에 예금하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은행에 예금하면 얼마를 받느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캐시플로, 현금 흐름, 현재 현금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평가는 여기에 바탕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통해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뭔가 하면 매년 100만 원 번다. 100만 원만 벌면 된다. 미래도 그해 100만 원만 벌면 된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년 똑같은 액수를 번다 그러면 점점점 이 버는 액수가 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년 뒤에, 후년 뒤에 100만 원이 지금 돈 100만 원이 아닌 거죠. 만약 이 사업에서, 이 공장에서 매년 동일한 액수만큼만 나온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나오는 소위 수익은 매년 줄어든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일,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 아니면 국가에서 뭔가 하면 여러 모든 예를 들어 국가 부채가 미치는 영향, 아니면 국민연금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잔액이 얼마고 받는 돈이 얼마고, 이런 미래에 연관된 모든 부분에서는 이런 미래의 가치의 바탕을 둬 가지고 지금 이걸 계산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무이론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세상 모든 일에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고 잘 활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제학을 배우고 사실은 그게 이제 기업에 가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런 데서 뭔가 하면 지식이 있으면 그게 기업에 뭔가 기획이랄까, 사업평가랄까, 사업 추진에서 뭔가 하면 이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 계산이죠. 미래에 받는 돈의 현재 가치. N년 뒤에 200달러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즉 N년 뒤에 미래 가치가 200달러다. 그게 2년 뒤인지 3년 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만 원을 받는다. 200만 원 받는다. 달러 대신에 우리도 만 원으로 합시다.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것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그냥 식으로 이야기하면 200달러에다가 1 더하기 R. 아까는 곱했죠, 이걸. 곱한 것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원금에다가 뭘 곱하니까 뭔가 하면 미래 가치가 나왔죠. 그러면 현재 가치는 이 미래 가치에다가 곱한 것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 곱한 게 바로 요거죠. 요걸 나눈 겁니다. 그래서 미래 받을 이 돈을 가지고 요걸 나누게 되면 이게 바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자율이 10%다. 그리고 2년 뒤다. 그러면 1.1에다가 제곱이 되겠죠. 그럼 1.21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받을 돈은 200달러는 200만 원은 지금 2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나누기 1.21 이란 거죠. 그러니까 한 170 몇만 원, 180만 원도 안 됩니다. 170 몇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 2년 뒤에 200만 원 받았다고 지금 190만 원 받을래, 2년 뒤에 200만 원 받을래 그러면 더 많은 200만 원이 많네 싶어가지고 얼씨구나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자율이 10%라 그러면 당연히 뭔가 하면 지금 190만 원이 훨씬 더 높은 가치입니다. 지금 180만 원도 더 높은 가치가 된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는 나누었죠. 이렇게. 현재 가치를 미래로 계산할 때는 곱했는데 나누었죠. 나눈 걸 가지고 우리가 할인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그 원금 액수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적어지죠. 줄게 되죠. 그 주는 것을 우리가 할인이라고 합니다. 할인.
미래에 받는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것을 이제 할인이라고 해야 되죠. 뭐 개념은 이해하겠죠. 왜 할인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액수가 줄기 때문에, 깎이기 때문이죠. 깎이는 것은 이제 이자율에 따라 깎이는 겁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많이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과정을 할인이라고 한다. 할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식은 현재 가치 계산하는 식은 미래 현금흐름 이르겠다. 이걸 가지고 뭔가 하면 이걸로 할인하면 총 이자율에다가 연수의 승수를 한 것을 나누면 그것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업, 한 공장을 짓자. 아니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SOC 투자를 한다. 그런 경우에 뭐 이 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아니면 그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여기에서 통행료를 받는다. 그러면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소위 투자를 회수한다 라고 했을 때 매년 발생하는 통행료 예측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통행료 예측치를 쭉 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거, 내년 거, 후내년 거, 미래 거 쭉 20년, 30년입니다. 그럼 그걸 더할 때 합칠 때는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화 시켜가지고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뭔가 하면 이 돈만큼 투자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시간에 따른 가치를 계산할 때 다른 숫자, 인플레이션율 등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이자율을 쓰는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시간에 따른 가치를 계산할 때 인플레이션율도 쓸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그러니까 뭐 과거의 어떤 뭐 현금 흐름은 아니죠. 어떤 물건의 가격이 있다. 아니면 매출이 있다.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이걸 그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0년 전에 영화 매출액이 있었다. 뭐 어떤 영화의 매출액이 뭐 30억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영화가 나와가지고 매출액이 30억이 있다. 그럼 그게 같은 수준이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30년 전에 뭐 어떤 액수하고 그거는 현재 액수하고는 다른 것이 그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30년 전에 그 액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치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소위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감안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상향 기간에 뭔가 하면 이 가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가치를 조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치고 이 이자율은 우리가 소위 이제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자는 명목 이자율인데 이 이자율은 이미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배웠는데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더하기 실질 이자율이죠.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간에 비교할 때는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고려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실질 이자율까지 같이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이야기하는 연간 할인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위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고려한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쓰는 대신에 왜 딴 걸 쓰느냐에 대한 답은 이거는 인플레이션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외에 실질 이자율까지 같이 고려한 개념이다 라고 이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줬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험의 관리입니다. 자, 기본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험 관리.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향 시점에서 가치 평가를 하긴 합니다. 가치 평가를 하긴 하는데, 자, 가치 평가를 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 발생한 거하고는 이제 다른 문제죠. 지금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러시아 루블화 채권이 있었다. 그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만기 채권이 있었는데 그게 10년 뒤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러시아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물론 전쟁 등 가치에 따라 가지고 그게 한 8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 샀다라는 거죠. 그때 8억에 샀을 때는 예를 들어 10년간의 뭐 여러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그게 다 고려돼 가지고 결정되는 값일 겁니다. 값인데 지금 보라고요. 지금 보면 그게 이제 8억이 아니라 뭔가 하면 뭐 5억, 3억에도 안 팔릴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소위 이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위험. 그러니까 위험이 고려가 됐는데 고려는 뭔가 하면 평균적인 고려는 겁니다. 부도 위험이 평균적으로 고려된 거죠. 그 부도 위험 때문에 그게 이제 러시아 채권하고 예를 들어서 그 위험이 어느 정도 고려되냐 그러면 러시아 채권하고 미국 국채하고 동일 만기 채권하고 비교해가 이자율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차이 나는 만큼이 러시아의 부도 가능성 때문에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꽤 높게 책정은 됐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일반적인 이제 뭐 이 부도 위험이죠. 부도 위험인데 실제 터지고 나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이 소위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면 항상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위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거죠. 그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응하는 방법,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해 주면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금융에서는 위험에 대한 대응 방법은 대부분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잘라서 뭔가 여러 군데 나누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위험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위험이란 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있는데 위험에 따른 손실을 줄이자라는 거죠.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분산 투자. 물론 이제 어떻게 분산하는 것이 더 줄이냐는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결론은 분산 투자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결론으로 이야기하겠는데, 그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 또 여기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위험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응은 위험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위험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당연히 교과서에 나왔으면 뭐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러겠지.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뭐, 어떻게 봐서 제일 흔한 게 그거죠. 다단계 사기에 왜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사기를 당하는 거죠. 다단계는 무조건 다 사기입니다. 그러나 다단계는 다 사기입니다. 어떻게 돈을 그래 벌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말에 현혹의 때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내린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과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암호화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저거의 가치는 0입니다. 0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걸 이제 화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처음에는 다들 화폐라고 주장해가지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싶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없는데 그러나 뭔가 하면 자 내가 폭락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다. 한탕 치고 나올 수 있다라는 소위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위 뭔가 하면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벤츄얼리 결국은 가치는 0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론대로 뭔가 하면 가격이 하루아침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예를 들어 10년 뒤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에 따랐으니까요.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0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그것은 위험을 감안한 의사결정이 하는 거죠. 이벤츄얼리 결국은 뭔가 하면 뭔가 가치를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어디에서 뭔가 어떤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 집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특판 10% 특판 예금을 한다. 요즘에는 사실은 그럼 들만해요.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예금자 보험이 안 들어있을 때 그거 하면 그거는 100%
부도가 날 금융기관인 겁니다. 은행 위의 금융기관들은, 은행이나 정권 위의 금융기관들은 부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축은행의 3분의 2, 4분의 3이 부도가 났고, 투신사들의, 그러니까, 투검사들의 한 95%가 부도가 났습니다. 많은 금융기관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도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무조건 뭔가 하면, 저게 은행하고 비슷하겠지? 높은 이자를 받아야지? 라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행동을, 말은 당연히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사람들의 행동은 안 그렇더라. 합리적인 대응은 위험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합리적인 결정을 안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합리적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험 기피적이다, 위험 회피적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겁니다. 그 이야기는 기대 수익이 같으면 변동성이 낮은 걸 선호한다 라는 거죠. 기대 수익이 같다 그러면 변동성이 낮은 걸 선호한다. 그게 위험 기피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승입니다. 자, 이게 합리적이다.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효용함수에서 경제적 후생이나 만족에 관한 주관적 지표, 효용이죠. 그죠? 효용함수를 통해서 이걸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효용함수, 이거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 미시에서 이미 배웠을 테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 효용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입니다. 돈에 따라서 효용을 본다 그러면, 효용이라는 것이 어떤 주관적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추상적으로 뭔가 하면 이런 형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늘수록 효용은 늘어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만족하는 거죠. 더 만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이 늘면 더 행복합니다. 행복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행복하는 정도는 점점점, 추가적으로 행복해지는 정도는 점점 줄어들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소위 수학 체감이나 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추가 부분의 만족도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도 체감하는 효용함수, 이게 일반적인 형태죠.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자산이 여기 있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찬스가 있다.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잃을 경우하고 1000만 원을 더 딸 경우라는 거죠. 자,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 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 그러면 한 두세 달 있다가 뭔가 하면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더 벌겠다. 더블 치겠다. 라고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찬스를 보인 겁니다. 그게 있는데 또 잘못하면 다 날린다라는 거죠. 다 날릴 수 있다. 다 날리는 건 좀 힘드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투자한다는 거죠. 2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잘하면 뭔가 하면 한 50% 1000만 원 벌 수 있고, 못하면 절반 정도 날린다. 그런 정도는 아주 상식적이죠. 많은 투자 기회가 그런 거니까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잃을 수 있는 기회, 이 두 개가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효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효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1000만 원을 이렇게 되면 효용은 이거고, 1000만 원을 따면 효용은 이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효용은 만약에 현재 자산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투자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뭔가 하면 지금이나 아니면 투자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달 뒤에, 1년 뒤에도 동일한 액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투자를 했는 경우에는 한 경우가 아니죠. 사전적으로는 요거나 아니면 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이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발생했다. 네가 그때면 투자했을 경우에는 잘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못 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럼
투자했는 경우에서의 기대 효용은 얼마냐? 평균적인 효용은 얼마냐? 좋아지고 나빠지고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두 개 선을 끄면 됩니다. 이 두 개 점에 직선을 끄는 거죠. 직선을 꺼가지고 그 직선의 중간점입니다. 이 그림 보면 직선을 딱 끈 뒤에 직선에서 뭔가 하면 이 중간점, 요 점이 뭔가 하면 이 두 효용에 대한 기대 효용인 거죠. 이 투자를 해가지고 얻게 되는 미래의 내 효용이 얼마일 것이냐? 효용은 두 케이스가 있는데 두 포인트의 효용점이 나타나는데 그럼 그 효용점의 만족도의 평균이 얼마냐? 두 가능성이 2대1 똑같다. 2분의 1 50% 칩니다. 그럼 50%씩 곱하는 거죠. 곱해가지고 평균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그 평균값이라는 것은 바로 요 점하고 선을 꺼가지고 그 선의 중간점, 요 점이 겁니다. 그럼 그 점인 요 효용점보다 밑에 있다는 거죠. 밑에 있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낮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소위 위험 기피자라는 것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한계 효용 체감하는 일반적인 위험 기피자인데, 위험 기피자다 그러면 그때는 미래에 이것을 뭔가 하면 따고 잃고의 기대 수익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라는 것을 액수로 따져본다 그러면 현재 자산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하면 투자를 하거나 사전적인 기대 수익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러면 그것의 만족도, 효용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효용은 오히려 줄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위험 기피자들의 행동인데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일반적인 위험 기피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다 베팅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베팅을 하죠. 물론 이제 투자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이 왜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됩니다. 왜 하느냐? 뭐 위험 그 러브라서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거는 사실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과정이 가는데 그럼 왜 위험 러브냐에 대해 가지고 막 그렇게 따져본다 그러면 뭐 왜 사람들이 그 뭐 저기 놀이동산에서 무서운 기구를 타느냐? 위험을 좋아하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서 또 다른 이 모니타이즈 할 수 없는 이런 만족도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잃는 것보다 따는 것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희열을 많이 느낀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제학적으로 설명은 안 됩니다. 설명 안 되고 사실은 그런 주장은 틀린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쭉 물어보면 100만 원 따는 게 좋냐, 100만 원 잃는 게 싫냐, 100만 원 땀으로써 효용이 늘어나는 거 이야기해보라. 나름대로 뭔가 하면 1, 2, 3, 4, 5 만족도. 그다음 동일한 스케일로 뭔가 하면 100만 원 잃어가지고 느끼는 고통 1, 2, 3, 4, 5 해보면 법은 따는 것보다는 잃는 고통이 더 큽니다. 동일한 액수라도. 그리고 우리가 로스 어버지 나갑니다. 사람들은 조금 따는 것보다는 잃는 것에서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아니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이제 행동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아마 내보니까 유일한 설명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확률을 주관적으로 과신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행동을 보면 확률에 대한 주관적 과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보면 그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소위 탐욕이 판치던 제일 큰 이유는 자기 확신인 겁니다. 자기 확신. 내가 사는 주식은 오른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샀겠죠. 샀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뭔가 하면 오르고 내리는 건 반반입니다. 내가 특별히 뭔가 하면 어떤 다른 사람보다 그걸 식별해 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그런 사람 공인받은 사람은 워렌 버핏 정도. 뭐 그 정도. 모든 기라성 같은 펀드 매니저들도 뭔가 하면 장기 실적을 보니까 다 꽝이더라 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결과입니다. 워렌 버핏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갖다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과신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주식을 사면 뭔가 하면 여기서
이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률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자기 과신, 이게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위험 기피자의 가정은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위험 기피자인데 주관적인 판단을 못할 따름이죠. 자기 확실한 게 가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버린 거죠. 위험 기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 아까 말했던 다단계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온갖 위험 행동이 있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이유가 다들 뭔가 하면 주관적인, 자기 확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뭔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꼬인, 여기에 이제 넘어가더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위험 기피적인 위험 기피자의 정의입니다. 위험 기피자는 이런 경우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지, 투자를 안 하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효용도가 더 높더라.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위험 기피자,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기피자죠. 근데 현실에서 많은 경우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위험 기피자가 아니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이 판단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 발생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있는 경제적으로 있는 가장 좋은 장치가 보험입니다. 보험은 위험에 처한 사람한테 이 위험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걸 커버해 주는 거죠. 보험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처한 사람한테 보험료를 지불하죠. 보험료를 지불하고, 대신에 보험회사는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용하기로 동의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 위험에 처한 사람이 보험회사한테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위험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은 이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발생하고 나면 보험회사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약정된 보험금은 뭐 당초 계약을 했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한테 얼마를 준다. 그죠? 제일 흔한 게 자동차 보험이죠. 뭐 여러분 또 크면 이제 다 들게 될 겁니다. 법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몰다가는 항상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간단한 아주 사소한 사고부터 시작해서 뭔가 하면 큰 대인 사고까지도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엄청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딴 문제지만, 그거는 어쨌든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 자, 사람마다 내가 사고 내겠네, 나는 안전운전자자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내가 잘못해서 아니라도 사고가 날 수 있고, 길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잘못 사고가 크게 났다 그러면 사람이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금전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발생하는 비용을 다 보험회사가 대주는, 대부분을 다 대주는 그런 게 자동차 보험이죠. 근데 이제 이 보험료가 사실은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가지고 액수가 굉장히 미미하고 적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왜 어떻게 되느냐, 소위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시장인 겁니다. 사고가 뭔가 분명히 다 난다 그러면 이런 보험회사는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성립을 왜 안 하냐 그러면 다 사고가 나면 모든 사람한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보험료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높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험을 안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확률은 작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매일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데 차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대에 1개, 몇백 대 한 대 정도 나는 겁니다. 1년 내에 몇백 대 한 대 정도 나는 거죠. 1년 내에 본다 그러면 몇백 대 1년 내내 360을 다 총합을 하더라도 몇백 대 한 대 정도 나기 때문에, 사실은 100대 한 대 난다 그래도 100대가 그 한 대가 내일 한 대한테 지급할 보험금이 있다. 그럼 그 보험금의 100분의 1만큼 보험료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99명이 100명이 모아가지고 뭔가 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보험금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보험이라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보험회사가 뭔가 하면 그 정도만 거기다가 자기 마진을 더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진 남기고 이렇게 보험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 산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험계약은 도박이다. 도박이라는 것은 이건 반대 도박이죠. 안 나면 손해보는 도박이죠. 사고가 나면 내가 사실은 내야 될 돈 안 낼 수 있으니까 이익이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도박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보험은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죠. 사고는 납니다. 사고는 났을 때 뭔가 하면 그 손실을 얼마나 서로 평탄화시켜 가지고 모두가 큰 비용을 안 물게 만드느냐라는 이야기죠. 즉 보험 위험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분산하느냐, 분산을 잘 시켜주는 것이 보험입니다. 자, 여기에서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도 위험을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험도 뭔가 하면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금융에서도 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위험 회피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음부터 보겠습니다.